한국이 아무튼 정말 큰 위기에 와 있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인위적인 현금을 찍어내면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 상황엔 언젠가 조정을 맞습니다. 그거는 되게 필연적이에요. 오늘 주제는 읽지 않는 투자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겨두고 어쨌든 싶어요. AI 투자가 네. 로보 어드바이저인 거잖아요. 네네. 일단 그게 뭔지 한번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로보어드바이저라는 영역이 지금 결국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이게 이 산업이 엄청나게 미국에서 커지고 한국도 사실 이미 저희 파운트만 해도 저희 솔루션을 운영하는 자산이 뭐 삼성생명이나 메트라이프는 글로벌 회사에서 이런 저희 솔루션으로 운영된 자산이 3조가 넘어가고 한국도 시장이 전체 이제 빠르게 크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AI가 주식 찍어주는 그런 기술은 사실 아니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을 배분하고 분석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기술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미국에서도 보면 연금 자산, 401k죠. 초장기 투자인 연금성 자산들이 이 로보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파운트도 이 기관들과 또 저희 펀드나 아니면 이제 직접 자문이나 일임 규모에서도 사실 연금 포션이 저희도 제일 어떻게 보면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기관의 안정적 자금, 거의 기대 수익률이 기관은 저희한테 맡길 때 5% 미만이에요. 되게 그 정도로 안정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자산들과 그다음에 연금성 자산이 저희 파운트가 현재 운영하는 금액은 한 8,500억 직접 계약한 기준으로 8,500억. 정도인데 대다수의 자산이 사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자산이고요. 네. 그래서 로보어드바이저에서 이 AI 기술을 바라보는 시점과 관점을 이해하실 땐 한 7, 8% 정도로 꾸준한 성과를 내는 그런 AI 기술이다. 그리고 기술을 이해하는 건 인공지능이 결국 자산들의 위험을 분석하고요. 이게 얼만큼 위험한 자산들일까? 그리고 이 위험을 이제 해칭이죠. 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결국엔 친한 놈과 먼 놈을 찾는 거예요. S&P 500이랑 어디가 친하지? 같이 움직이는 게 뭐지? 따로 움직이는 게 뭐지? 반대로 움직이는 게 뭐지? 그러니까 서로 관계들을 정의해주고 그 관계에 맞춰서 최적의 사실 비율을 잡아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AI가 진짜 잘하겠네요. 그쵸. 사람보다 훨씬 수학적, 금융공학적 방법론으로 가장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로보 어드바이저 그러면 운용 자산 규모도 지금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 데이터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매년 60% 이상씩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요. 거의 예외 없이 성장하고 있고 한국은 그보다 더 빠른 규모로 매년 성장하고 있고 사실 저희만 하더라도 이제 고객들이 보면 성장 속도가 저희가 지난 1년간 그러니까 처음에 서비스를 출시하고 1년 동안 모인 고객과 자금보다 12월 한 달 동안 모였던 게 개인 고객 기준으로는 더 많아요. 기관이 아니라 개인은 요즘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랑 또 이제 모이는 속도를 보면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과거에는 사실 투자 고객들이 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예적금 고객들이 오고 있어요. 그분들은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맞습니다. 조금 더 플러스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네, 그래서 투자 기간도 저희한테 오셨던 고객들은 과거는 사실 1년 미만 고객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5년, 어떤 경우는 10년, 그리고 20년을 바라보는 고객들이 그 포션들이 훨씬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변하고 시장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전 이 기술들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시장은 되게 빨리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 규모가 2018년에 1조 원이었고 2020년에 이제 5조 원이었는데 2025년에 30조 원을 예상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제 운용 자산 규모는 2018년에 5,432억, 2020년에 1조 4,420억, 2023년에는 2조 5,520억. 달러일 거예요. 네. 달러. 네, 원화가 아니라 달러. 1,000조가 넘어가는 거죠. 2,000조가 넘어간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엄청나게 사실 성장하고 있는 시장.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성과가 입증되고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사실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어요. 로보 어드바이저를 훨씬 잘하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미국엔 특히 월가의 펀드 매니저. 여기 김작가 TV에 나오신 분들도 저희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다들 이제 엄청난 성과를 내는 주식 전문가들, 고수분들. 또 이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서 파운트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30년간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렵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의 성과는 이제 공개되니까. 그렇죠. 고무 펀드들의 경우는 상위 3%의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10년 동안 꾸준하게 그 성과를 상위 3%를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작년에 잘했던 상위 3%의 펀드 매니저가 다음에 대부분이 사라지고요. 5년 동안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꾸준한 성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되게 어려운 일인데 반면에 이제 AI는 처음에 긴가민가 했죠, 미국도.
말이 돼? 그치, 가능해? 그치, 그치. 라고 하다가 처음에 그래서 시장이 되게 더디게 컸어요.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 시장이 태동되고 네. 자, 인공지능이 이런 퀀트와 금융공학 방법론으로 네.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줄게라고 할 땐 처음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점점 결국 레코드가 쌓이고 실력이 입증되면서 한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네. 기관들도 뭐 개인들은 사실 접근하기조차 어려웠고 근데 저희도 이제 6년 차 이제 기업이니까 네. 처음과 다르게 위기 때마다 입증해 온 거예요. 보면 코로나 때가 저희는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였고 아, 코로나 때, 그러면 실제 데이터로 코로나 때 폭락할 때, 그쵸. 코스피 지수가 38%였네? 그 S&P 500이 38%, 네, 뭐 S&P 500이. 코스피도 뭐 그 20% 악폭을 막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지수 대비는 거의 20% 이상 사실 아웃퍼포밍을 한 거예요. 네. 그 하락폭으로 본다면 저희도 네. 마이너스예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투자를 하는 곳이고 저희도 단기적으로 투자가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훨씬 이제 안정적으로 방어를 해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를 미리 어떻게 보면 그 기관들한테는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당황하지 않고 코로나가 지나면서 저희는 이제 투자금이 급격히 늘었죠. 저희가 가장 변곡점이 2번이었는데 2018년 12월에 지금 기억도 못 하세요. S&P 500이 거의 15%가 한 달 만에 빠졌어요. 지수가 15% 빠진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무슨 일이 있었죠? 네, 18년 12월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빅 이벤트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경제적 위기도 아닌데 15%가 네. 빠진 거예요. 그때 이제 2019년에 사실 얘기 나왔던 게 2019년에 가져가야 될 자산은 현금이다. 라는 얘기가 IB권의 이제 투자은행들, 대규모 투자은행들의 그런 레포트 중에 절반 이상이 되게 안정적 투자를 얘기했거든요. 2019년이었댔나요, 이제? 오르지 않았나요? 엄청, 전고점을 뚫었죠. 예. 그러고 나서 코로나 때 딱 빠졌었는데, 맞아. 따지고 보면 사실 투자가 이만큼 사실 예측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얘기하지만 정말 되게 쉽지 않은 거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저희가 사실 지나고 나서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내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만큼 이 운영 자금이 늘어나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나고 나서야 이제 쉽게 얘기하죠. 저희는 이제 성과로 말씀드리면 네. 19년의 기준으로는 연평균 전체 계좌, 전 계좌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를 다 종합한 그 전 계좌 수익률 평균이 8.5% 정도인데 이 정도 뭐 그렇게 높은 게 아니죠. 별로 높진 않죠. 네. 그 해에 사실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그 평균 수익률 3%대였어요.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지만 19년 말씀드린 19년 1월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현금 들고 있어라는 말을 했었고 코로나 때 생각해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 그렇게 야, 주식 많이 올랐으니까 너희도 잘했지. 저희도 이제 올해도 전 계좌가 8% 공격형은 13% 수익이 나왔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온 그 수익률들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지만 그 공포에서 그걸 꾸준하게 투자한 게 지나고 나니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주식 계좌가 주식이 그렇게 많이 번 것 같지만 주식에 투자한 남성들의 그 수익률이 평균 3%밖에 안 된다. 그게 작년 한 해 투자 전체 계좌, 그 금융 증권사에서 계좌를 딱 보니까 계좌 평균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남성들의 평균 수익이 3%밖에 안 된다는.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버스를 많이 샀어요. 코스피를. 제일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인버스라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레버리지 인버스들을 막 사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 주식이 이렇게 올랐으니 쉽다고 느껴지죠. 야,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 누가 돈 못 벌어?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리적인 근거로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투자한 게 실제 성과들이 누적되면서 미국에서는 그걸 보고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고요. 한국도 아니 코로나 때도 이렇게 벌고 그렇게 위험한 때도 또 벌고 또 장이 좋아도 장이 좋다고 저희가 뭐 40% 50% 나오는 건 아니지만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안정적인 성과를 단기적인 하락은 있어도 장기적으로 버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희는 이제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그 폭락장 때 S&P 지수가 한 달 만에 거의 35에서 38% 정도 떨어졌으면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나라 코스피는 45%인가? 뭐 그 정도 떨어졌던 것 같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 조금 그나마 안정적이긴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래도 뭐 그 한국도 엄청난 폭락을 겪었죠. 네. 그렇죠. 네. 파운드는 어느 정도 떨어졌던가요? 저희는 대다수의 고객이 10% 이내로 이제 방어를 해냈고요. 어쨌든 손해는 손해. 네, 저희도 손실을 봤지만 안정형의 경우에는 평균 한 3%대로 이제 손실률을 기록했고요. 이제 공격형의 경우도 10% 미만으로 손실률을 그 당시에 기록했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탈을 많이 안 하셨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도 아는 거죠. 아니, 옆에서 그렇게 곡소리 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조금 다친 정도니까 그래, 버텨보자. 그리고 더 넣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사실 수익이 많이 버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돈을 더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는 다 감당할 수 있어. 폭락장에 이렇게 좀 강하다면 폭등장에는 좀 약할 것 같은데. 아, 그건 맞죠. 저희가 사실 네. 폭등장에도 강하면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AI 기술이 시장을 뭐 내일 어떻게 될지 점쟁이처럼 찍으면 폭등장까지 예측해서 그럼 레버리지 쓰는 거고요. 네. 폭락장에서는 그 전에 이제 그 숏을 치겠죠. 공매도를 하겠죠. 네. 근데 그건 사실 이런 AI 기술은 없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폭락장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고요. 떨어지지만 방어 가능하고 폭등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가져가요. 더 중요한 사실은 기대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통계학적, 수학적, 금융공학적, 인공지능 방법론들이 의미하는 건 대수의 법칙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합시다. 네. 내가 한 번을 던지면 6분의 1 확률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죠.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내 전 재산을 걸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이게 6분의 1 확률이라는 게 한 번을 던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주사위를 100만 번 던질 수 있다. 그러면 6분의 1이 거의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확률이. 그거랑 똑같아요. 투자에 대해서 이런 방법론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한 방법론은 네.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10년 결국엔 이게 주사를 던지는 횟수랑 똑같아지는데 투자 기간이 장기가 되면 장기가 될수록 예측치가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대 수익을 그만큼 네. 확실하게 가져다 준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장기 투자랑 잘 맞는 거고요. 미국도 그런 401k 연금 자산이 절반 이상이 넘는 이유도 이 기술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야, 그렇게 예측치를 많이 하면 네. 이거 종목 찍는 거 고수익도 가능할 것 같은데 AI로 안 돼 아직? 왜냐하면 데이터가 현저히 적어요. 고수익을 내려면 종목으로 가야 되고요. 종목은 사실 개인 기업, 그러니까 일개 기업인데 기업과 관련된 데이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기껏해야 재무 데이터, 뭐 그걸 좀 확장해서 산업 단위로 갈 수는 있겠죠. 산업에서 네. 볼 수 있는 데이터 정도인데 사실 이걸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말하기에 아무리 긁어 모아도 사실 테라 단위도 안 될 거예요. 이게 그 해봐야 프라이스들 가지고 막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은 분석 방법론들은 근본적으로 데이터 싸움이에요. 얼만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내가 확보할 수 있고 그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분석 예측치를 가져가냐인데 사실 개인 기업에 가져가게 됐을 경우에는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적다. 근데 지수 단위로 분석을 가져가면 실제 지수는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 정도, 생산성, 이 많은 것들이 금리,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그런 뭐 물동량들, 그리고 안에서 있는 공포 지수나 여러 가지 매크로 데이터들이 실제 단기적으로는 안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다 수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예측치를 가져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기업보단 그래서 지수, ETF 지수 같은 걸 로보어드바이저 활용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로보어드바이저 회사 중에서 그러니까 정석에 가까운 회사들이 대부분 ETF들이나 펀드에 투자해요. 그러니까 집합 투자들을 하는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기업 단위 분석은 아직 정확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아요. 기업은 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진다. 언젠가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저는 여전히 기업은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워렌 버핏이 저 회사에 가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CEO와 대담을 나누고 사람들이 밥 먹는 표정까지도 본다고 하잖아요. 그 기업을 알기 위해서. 그걸 저는 아직 데이터화되지 않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한 개의 기업을 분석할 땐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 사람의 인사이트가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폭등장이 계속될 거라는 게 있으면 정말 자기 개별주를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이 폭락장에서 이게 좀 힘을 발휘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사실 폭등장에서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투자를 못해요. 지금 코스피 전재산 투자할 수 있나요? 왠지 고점 같지 않아요? 전고점을 계속 전 뚫고 이미 다 있는데. 들어가 있어요. 아, 역시 전문가 다르시네.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더 투자할 게 없어요. 제 주변에서 물어요. 지금 들어가도 되냐고 그래요. 그렇게 저도 이제 이 금융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마켓 타이밍과 상관없이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저축하듯 내 월급날이 그러니까 타이밍을 재지 않고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 고점인가가 두려우면 그 투자 방법론이 잘못되셨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게 고점에 들어가서 저점에 나온다? 이건 힘든 거예요. 그냥 장기적으로 결국 10년, 20년 계속 불어날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건 기업은 언젠가 흥망성쇠가 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투자하라. 왜냐면 지수는 계속 스위칭해 주거든요. 그냥 S&P 500 사면 테슬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플 그렇죠,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존 자연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이
흥망성쇠로 만약에 쇠락하면 아마존은 자연히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수에 투자하시고 그 지수를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지수 네. 그리고 그걸 채권들과 커머디티를 계속 스위칭해라. 근데 그게 힘드니까 결국에는 이제 AI에 맡겨서 네, 맡겨서. 그리고 이걸 한 번 사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율을 조정해주고요. 네. 시장에 위기 상황이 오면 채권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고요.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다. 그 소득도 막 올라간다. 소비도 막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에쿼티 포지션 늘려야죠. 네, 말씀한 대로 그 인간이 일개 개인이 할 수 없겠네요. 전문가들이라면 전업 투자자라면 저는 그래도 가능한 영역이다. 근데 내 생업이 있고 내가 돈벌이를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자기 개발까지 하면서 이걸 한다? 이거는 힘들죠. 저는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 본업에서 시드를 가져와야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시드를 가져와서 이 돈을 뭐 AI 넣든 아니면 자기가 투자를 하든 어쨌든 여기 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이 본업을 게을리한 순간 부을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고 저는 요즘 시대에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하다 보면 네, 이게 네, 진짜 시드가 그래요.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퇴 후에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수단을 만들거나 혹은 본인이 승진을 더 빨리 하거나 여기에 사실 에너지를 쏟는 게 현명할 수도 있는데 이 투자가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성과가 좋냐. 우리 지금 통계를 보고 있잖아요. 작년 우리 그 남성들의 평균 수익률이 3%라니까요. 네. 그걸 이제 내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인버스 사신 분들이 손실을 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손실만이 아니라 거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누군가 인버스나 이런 뭐 고버스라고 그러죠. 그런 걸 샀다는 건 엄청난 분석을 한 거예요. 거기 시장이 어떻게 됐지, 막 상황들도 막 판단하고 그렇죠. 거기에 에너지 많이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그동안 자기 삶은 사실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측이 맞으면 또 모를까. 시장 예측하는 거 아닌데. 틀리면 그러면 제 주변에도 이제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정말 정말 되게 인간관계들도 좀 많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고 맞아.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들을 많이 놓치시는 경우도 좀 봐요. 그러니까 삶에서 더 성장하거나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잃게 되시더라고요. 저번에 출연했던 이제 슈퍼 개비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김 작가는 지금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이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김 작가는 유튜브에 굉장히 잘 집중해야 된다고. 김 작가의 본업은 투자가 아니라고. 네. 김 작가의 본업은 유튜브니까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길래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전에 좀 약간 개별주 종목 몇 종목에 많이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조금 좀 큰 이제 저만의 뭔가 개별주끼리 모아가지고 저만의 좀 ETF를 만들어서 그래도 조금 안정되게 하니까 훨씬 제 일에 좀 집중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맨날 이제 이야기 듣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촬영 시간이 한 오후 2시에요. 그럼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나 지금 휴대폰 계속 매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 사람 안 좋다 얘기하는데. 근데 조금 그렇게 하니까 요즘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맞아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해야 된다가 그만큼 본업을 잃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건데. 네, 균형을 잡는 거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쵸.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AI가 뭐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정확히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딴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투자하는 전체 금액을 자기가 입력하면 뭐 100만 원이다. 저희 10만 원부터 가능하고요. 보통 10만 원 가능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워낙 큰 금액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은행권에 있는 PB들은 수억 원이 있어야 사실 포트폴리오 구성해 주는데 그렇죠. 저희는 뭐 단돈 10만 원부터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고 네. 10만 원을 가지고도 쪼개서 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10만 원. 그걸 꾸준히 사실 저축하듯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는 투자 방법론을 제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근데 요즘에 사실 동학개미들은 미국 주식까지 직접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네네. 펀드도 안 하고 직접 투자를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역사상 네. 그렇다고 하던데 소위 말해서 이제 액티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는 패시브 투자잖아요. 네. 요즘 같은 상황에서 패시브 투자는 좀 약간 시대 지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투자에 대한 결국에는 흐름과 네. 저는 이해도 성숙도라고 생각해요. 과거는 사실 은행에 돈 맡기고 부동산만 하던 시장이었고 네. 이제 투자의 경우는 진화 단계라고 봐요. 이제 투자에 대해 관심이 커졌고 투자를 많이 하는 단계에 온 거고요. 네. 결국에는 금융시장이 가장 큰 곳이 어딘가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은 패시브 투자가 액티브, 개별 주식보다 훨씬 포션이 커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종목을 찍는 것보다 이런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쪽이
포션이 더 큽니다. 그리고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액티브 비중보다 패시브 비중이 더 커지고. 왜 선진국 패시브가 더 큰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금융 위기들을 겪으면서 깨닫고 배운 거죠. 2008년에 내 자산이 반토막이 나는 경험들을 한 거예요. 4분의 1 토막이 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또 경험해요. 네, 2008년에 금융위기, 2011년에 또 역시 유럽발 금융위기 두 번을 겪으면서 패시브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시장이 커지게 된 가장 큰 계기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게 내가 번다고 벌었던 걸 일순간에 이렇게 날리는구나 하면서 결국에는 지키는 투자들을, 그 지키는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과가 생각보다 작지 않다. 그쵸. 생각보다 꾸준히 했을 때 얼마큼 의미 있는지가 결국에는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금융권 전체와 개인들과 기관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그 시장이 커진 거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이 광풍이 결국 어느 순간은 조정을 맞게 돼요. 그쵸. 왜냐하면 실물 경기가 안 좋아요. 다들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IMF 이후 뭐 다시 없을 이 혹독한 실업률의 모습을 겪고 있고요. 옆에서 자영업자들 어떤가요? 아니, 사람들이 일을 하고 소득이 있고 돈을 벌고 소비를 해야 결국에는 이런 그 주가를 부양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인위적인 현금을 찍어내면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언젠가 조정을 맞습니다. 그거는 되게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깨닫게 되죠. 이거 내가 베팅하고 레버리지 걸고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종목 담아 넣던 게 무너질 때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제 경험들을 하면서, 대한민국도 결국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역시 부동산이야 라고 할 수 없죠. 부동산은 이미 너무 또 멀리 가버렸고 대출도 안 해주고 이제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굶어 죽는다. 네, 30대는 진짜 굶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액티브에서 패시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사실 저는 패시브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고,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운동이 막 일어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냥 금융 이런 이해도와 이제 대한민국 금융 문맹국에서 지금 금융 이해도가 커지고 있는데, 진화 과정이다. 결국에는 이쪽으로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드를 키워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전 재산을 걸고 그냥 베팅해서 버틸 수 있으면 그래도 되지만 10년, 20년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정말 개인으로 힘들기 때문에 일부의 자산을 종목을 사시고 대다수의 자산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서 꾸준한 장기 투자를 이어가시는 걸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짜 이게 파운드에 안 맡기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직원들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너무 큰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처할 가장 끔찍한 재앙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꼭 포트폴리오로 큰 금액을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연금 꼭 드세요. 연금에다가 세제 혜택을 줘요. 연간 400만 원까지는 연금을 드셔서 노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면 30대가 가진 건, 우리는 이 척박한 금융 환경과 이 노동 환경에서 우리가 가진 건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400만 원을 투자하시면 돈을 돌려줘요. 환급해서 깎아주는 게 아니라 돈을 돌려줍니다. 연말정산 때. 그러니까 지금 직장인분들은 1년에 400까지는, 그 이상 하시지 말고요. 아직 개인연금 안 드신 분들 꼭 개인연금 드시고요. 지금 너무 재밌는 현상. 지금 AI 투자 얘기하러 오셔서 개인연금 꼭 들어야 네,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창업을 한 이유기도 해요. 저는 사실 이 회사를 만든 이유도, 저희 회사의 이제 미션이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저희 회사가 사실 자본금도 작았어요. 제가 경쟁사 대비 자본금도 훨씬 작은 회사였고요. 제가 후발주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업계 1위예요. 그 금투협 공시자료 기준으로. 확실한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건 뭐 공개되는 자료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파운드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금융권 B2B 사이드에서는 저희 업계를 꽤 많이 알아줍니다. 메트라이프 글로벌 회사는 글로벌 컴페티션에 저희가 우수상 받아서 지금 보험사에 저희 솔루션 납품하고, 그게 전 세계에서 작년에 최고로 사실 인정받은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삼성생명의 변액보험 전체 22조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인정받은 회사까지 성장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거의 아무것도 없이. 뭐야 이거? 너 뭐 금융권 출신이야? 네, 사실 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회사에 전문가들이 있는 거지.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CEO니까. 금융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여기 출연하신 분들이 훨씬 무지한 사람인데, 제가 사실 이 업의
들어온 이유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공감했어요. 아, 내가 그 사업이라는 건 뜻한 대로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 망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저 문제에 내 인생을 걸어보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그 노후 빈곤이라는 문제, 이게 진짜 되게 저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명확할수록 솔루션도 명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결국에는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회사가 성장할 거로 봤는데 그게 맞았던 거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한국이 아무튼 정말 큰 위기에 와 있다. 이 인구 절벽과 결국에는 인구가 사실 제일 커요. 결국 대한민국이 만약에 아이를 많이 낳고 있다면 이 모든 문제가 사실 그냥 국가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한국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0년, 20년 단위로 너무 빠르게 변할 겁니다. 30년 뒤에는 지금과 생각한 대한민국과 본인의 은퇴 후에는 대한민국이 정말 다른 모습일 거예요. 미국이 그래도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거의 2명이 된다면서요. 맞아요. 거기는 4% 정도가 나와요.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꾸준한 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그 나라고요. 네.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국이 됐어요. 방금 전 대표님 말씀하신 거 실업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제 주변에 보면 와, 지금 자기 업을 못 하시는, 업이 아예 체인지 되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촬영할 때 외에는 사람 거의 안 만나거든요. 그리고 식당에도 잘 안 가요. 왜냐면 그런 데 가서도 어쨌든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니고는 이제 촬영할 때만 딱 만나 뵈는데, 야, 이제 식당이든 카페든 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견딜까. 그러니까 실무 경제지만 약간 진짜 되게 위기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이게 사실 언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사실 저점이 들어와서 많이 수익을 봤지만 그러니까 불안한 거고. 네. 근데 사실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금리가 너무 큰 영향 요소예요. 네. 이게 버블이다, 뭐 어떤 퍼밸류 같은 개념으로 과거랑 비교하면 이거 버블에 근접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걸 계산하는 금리가 결국 주가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요소기 때문에 아마 실물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계속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초장기로 보면 상승할 건데 조정은 당연히 있고, 그렇죠. 그 조정이라는 게 되게 막 사람이 견딜 수 있게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조정을 오는 게 아니에요. 되게 이거 괜찮나? 내가 들고 있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공포감을 주는 조정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되겠죠. 오게 될 겁니다. 그 시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전문가로서 가능하면 버티실 수 있다면 버티고, 버틸 수 없다면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